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2만 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1999년에 외환위기 수준까지 치솟은 청년 실업률 해결에 보탬이 될지 주목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취업난을 꼬집는 신조어를 언급했습니다. 이태백, 부장 인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 계신 이런 청년들의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말들인가 아주 단적으로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사상 최대인 2만 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전체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19,862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올해 계획 대비 약 1,300여 명 늘어난 것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학교 병원 순으로 신규 채용 인원이 많았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가직무 능력표준 NCS를 모든 공공기관에 도입해 스펙 쌓기 부담을 덜어주고 능력 중심 문화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체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8천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청년 실업률이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고용난을 보여줬던 상황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이 청년 실업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정부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면밀한 대비를 위해 지진 전담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와 기상청의 지진 방재와 관측, 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진 전담 인력 102명을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9월 말부터 지진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지진 업무 수행체계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결과 지진정보 대국민 전파 지연과 공공민간시설 내진대책 부진, 지진 활성단층 조사의 연구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넣기로 한 가운데 최순실 일가나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댄 기업들이 느끼는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갈 길 바쁜 총수들이 이 일로 행여 처벌을 받아서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뇌물죄가 핵심이다. 뇌물죄로 구속하라.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재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권력을 이길 수 없었다며 피해자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와 SK의 면세점 사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넣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제3자 뇌물죄로 넣을 수 있을지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 중 9개 기업 총수들이 다음 주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특검 과정에서 대가성에 대한 수사도 병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특히 삼성과 롯데, SK처럼 압수수색과 함께 총수가 소환 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경영활동과 관련된 뇌물 정황이 제기돼 좌불안석입니다. 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과 신사업 발굴 등 조직의 명운을 가를 현안이 산적한 만큼 행여 총수들이 법적 제재를 받아 자리를 비울 경우 만만치 않은 경영 공백을 실감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일절 함구하고 있는 기업들.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연매출 10조 원을 바라보는 국내 면세점 사업에 최순실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각종 잡음으로 진흙탕에 빠진 모양새인데 이참에 면세점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면세점은 모두 9곳으로 다음 달 대기업 3곳을 포함해 4곳이 추가로 선정되면 1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업자 확대에 나선 건데 그러다가 이번에 사달이 난 겁니다.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5개월 만인 지난 4월 정부가 느닷없이 4곳의 추가 사업자 선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 최순실 측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면세점 경쟁에는 롯데면세점, SK네트워크스, 현대백화점, 신세계DF, HDC 신라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백화점 부문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고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로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8조 9,331억 원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커 증가세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면세점 수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당 경쟁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고 일종의 치킨 게임이 이제 발생한다고 봐야죠. 작년 심사 결과 사전 유출설에 이어 최순실 게이트 파문까지 터지자 업계에선 사업자 선정 투명성 확보, 특허 수수료 조정 등 총체적인 제도 개선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예정대로 다음 달 추가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연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0.1%에 드는 기준은 연봉 3억 6천만 원, 1% 기준은 1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연구위원은 최상위 소득 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소득 상위 0.1%인 최상위 계층의 10명 중 4명은 기업 경영자였고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최상위 소득 계층 내 의사의 비중이 높고 금융 또는 법률 전문가 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이나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거대 악재 탓에 경제 전망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마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에서 2.6%로 대폭 내렸고 기업들의 위기 체감 강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OECD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6월보다 대폭 낮아진 2.6%, 올해보다도 낮고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돕니다. OECD는 최순실 게이트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수출 회복 지연, 구조조정과 청탁금지법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는 잘해야 올해 수준이란 전망이 대세입니다. 국내 기관들은 이미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까지 내린 곳도 있고 일본계 노무라 금융투자는 트럼프 폭풍이 커지면 1.5%까지 추락한다는 극단적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2.8%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더 내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망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또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성격의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 전망 속에 체감 경기는 이미 한겨울입니다. 지역별로는 4분기 들어 수도권, 제주를 뺀 전 지역의 생산이 제자리 걸음 내지 감소세입니다. 제조업은 갤럭시 노트7 단종과 조선, 철강, 유화산업 구조조정이, 서비스업은 부진한 소비와 김영란법 등이 원인입니다. 2년째 감소가 확실시되는 수출은 보호무역 태풍에 내년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출기업 대상 조사에서 응답기업 77% 이상이 내년 수출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국내외 악재의 삼각 파도에 지금 한국 경제는 자칫 난파할지도 모를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증세 없는 복지가 사실상 어렵자 부자 증세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400조 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안 처리 시한이 12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 인상안이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예산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법인세 인상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지난 정부 때 22%로 내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 등 낙수 효과가 크지 않았고 재벌만 배불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준조세 성격의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에는 수백억 원을 쾌척했다는 점 때문에 법인세 인상 반대 명분은 줄고 여론은 나빠졌습니다. 세금을 올리면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미르나 그런 데서는 며칠 만에 돈을 많이 냈잖아요. 수백억씩. 그런 거 보면서 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재계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 확보가 단기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제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법인세 인하 효과는 일부 경영진의 사익 추구가 반감시켰던 만큼 인상엔 신중하되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실제 법인세 인상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당이 야당의 누리과정 예산을 처리해주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빅딜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조만간 오를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2월 보금자리론 금리 고시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한도 초과로 지난달부터 대출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돼 서민층이 아니면 대출이 어려워진 상태며 현재 만기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고 2.75%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서울의 평균 수준의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1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러한 현실에 젊은 세대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20, 30대 가구주들에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좀처럼 늘지 않는 소득과 끝을 모르고 오르는 아파트 매매 가격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3% 급상승했지만 20, 30대 가구주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2.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39세 이하 가구주들이 서울의 평균 수준의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돈을 전혀 쓰지 않고도 12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로 나가는 돈까지 빼고 계산하면 20, 30대 가구주가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38년 6개월까지로 늘어납니다. 20, 30대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실제로 올해 3월 20대와 30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불과 3개월 만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대에서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 3년 전부터 부동산 그 붐이 다시 일면서 이를테면 그 전월세 수요자들이 완화된 대출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집을 사는 이제 그런 수요로 들어서면서 청년 세대들의 주택담보대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매매 수요를 분산시킬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참 어지러운 나라 상황 속에 경제 위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 또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보면서 현재 위기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기도 하지만요. 예전보다 살기 나빠진 현실에도 항의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직전 정부의 경제 성과와 비교해보겠다는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자신 있어 할 것 같아요. 네, 한 보도에 따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잘 못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다. 네, 지금부터 이 말이 맞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재임 기간 5년 동안 평균 3.2%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고요. 박근혜 정부는 현재까지 4년 동안 평균 2.9%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재임 기간에 3%가 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요,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3.2%도 선방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는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꼴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성장을 이끄는 건 주로 수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연 9.1%였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9%에 불과했는데요. 그냥 2.9%가 아니라 마이너스 2.9%였습니다.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195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2.9%라면 이전 정부에 비해서 무려 12%가 하락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수출이 이렇게 마이너스인데도 3% 가까운 성장률을 보인 거잖아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빚을 져서 메꿨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국가 채무의 규모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144조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임기가 1년 남아있죠. 이미 4년 동안 202조의 빚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약 50조 원 이상의 빚을 졌다는 얘기죠. 남은 임기를 채운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전 정부보다 약 100조 원의 국가 채무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증가폭도 정말 역대 최고라고 하죠. 이번 정부는 정말 최고 기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빚도 문제지만 가계부채도 또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가계부채 규모는 665조였습니다. 그 후 이명박 정부 시절 5년 동안 299조가 늘어나서요. 가계부채 규모는 약 964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과 언론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난다고 많은 비판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고 관리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공약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텐데 문제는 얼마나 실현됐는가겠죠. 자, 그 공약이 잘 지켜졌나요? 네, 그 공약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계대출은 사상 최대로 늘어났는데요. 지난 4년 동안 360조 원이 늘어나서 올해 1,3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역대 최고 기록인데요. 1년에 무려 100조 원씩 늘어난 셈이니까 그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빚으로 버틴 경제 성장률이 2.9%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사상 누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진 빚은 다 어디에 투자가 된 건가요? 네, 그 빚이 생산적으로 투자가 돼서 미래에 먹거리를 만드는 데 썼다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량의 빚은 결국 집값을 올리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의하면 MB정부 말 전국 집값 평균은 2억 5,73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현재는 3억 446만 원입니다. 4년 동안 4,709만 원이 오른 건데요.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8,034만 원이 올라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셋값은 말 그대로 폭등했습니다. 서울 지역 전셋값은 1억 332만 원이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억 4,670만 원이 올라서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빚을 져서 결국 집값으로 썼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일반 직장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은 기간 동안 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네,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지만 근로자들의 소득은 제자리였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2012년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99만 원이었고요. 2015년에는 330만 원이었습니다. 전셋값 상승률과는 비교가 안 되죠. 또 일자리의 경우도 사정이 나빠졌는데요. 2012년 평균 실업률은 3.2%였는데 2016년에는 3.8%로 높아졌고 청년 실업률도 악화돼서 지난 2월 기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내년 2월에 청년 실업률이 걱정이 되는데요. 경제의 세 가지 주체는 정부와 기업, 가계인데요. 지난 4년 정부의 실책이 만들어낸 그늘이 이제 가계와 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있는데요. 경제만이라도 더 큰 위기를 맞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